다 문화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화재가 이 도심지는 사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 인근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0%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300%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0%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700%를 다른 도심지에서 사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고. 안녕하세요, 부자천사입니다. 오늘은 용적률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용적률 거래,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보시다시피 23년 12월 5일, 그러니까 작년에 문화일보에서 나왔던 기사 제목입니다. 이 용적률 거래를 통해서 서울 공간 대개조를 구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용적률 거래는 앞으로 서울이 개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영상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개 영상은 멤버십으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용적률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사에서도 대표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티파니 건물입니다. 티파니 건물. 뉴욕에 위치해 있고요. 이 티파니 건물이 역사 보존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도 대한민국처럼 이제 이 역사 보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만큼 더 지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역사 보존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용적률을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트럼프 타워가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매입을 해서 더 높게 지은 것이 하나의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뉴욕의 용적 거래 사례이고요. 이러한 사례를 서울에서도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로 여기 서울시가 24년 2월에 용적 거래 실행 모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진짜 실행 모델이니까 실제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개발 용역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용적거래제도 TDR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TDR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 사업인 서울 공간 대개조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TDR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특히 서울 한양도성 도심지 보시면 각종 규제가 있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용적률 1000%인 상업지역에서도 문화재 때문에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를 다른 건물이나 다른 지역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양도성 도심지가 있겠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요. 한양도심지는 광활한 상업지역이 입지해 있으나 아무래도 문화재가 인근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적률, 그러니까 높이 측면에 있어서도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이 남산 고도지구 그리고 뭐 북한산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고도지구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는 곳이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작년 6월에 도쿄 그리고 9월에 미국을 다녀와서 이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도입을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게 용역이 나왔거든요. 24년 2월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은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용적 거래 실행 모델. 실행 모델 어떤 걸 의미하나요? 실행.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급하겠죠. 서울시에 지금 혁신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적 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실행 모델 개발 용역을 곧바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업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가업의 목적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심의 공간구조 개조를 위해서 민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서울에 특히 서울의 그 한양 도심지는 어떤가요? 광활한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으나 뭐 문화, 역사 문화 자원으로 인해 제약이 있다. 문화재가 많거든요. 문화재. 제가 이건 나중에 지도를 보고 보여드릴게요. 이 실제로 보통 일반 상업지역을 하면 땅 용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 문화재 때문에 이제 용적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이항해서 문화재 주변 등의 개발 압력 해소와 도심 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재 주변 한양 도심지겠죠.
한양 도심지의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이양함으로써 개발을 유도하겠다. 어떻게 보면 용적률 상향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다. 지금 오선 시장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대상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계속 즉시 시범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실행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추후에 법령 재개정까지 검토하고 있겠다. 여기서 계속 시급하다. 즉시 이런 말에서 오세훈 시장은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용적거래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민간에 의해서 이 도심 재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민간이 결국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시켜줄 수 없으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화재 주변 등으로 인해서 이 못 쓴 용적률을 사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이죠. 명분. 이 개발업자들한테 돈을 지불해서 이 문화재 인근의 못 쓴 용적률을 쓰고 싶다면 직접 사서 개발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업의 필요성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의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동시에 넓은 녹지 공간. 하지만 서울의 가용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용적률 상향입니다. 용적률 상향. 용적률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기존에는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제한된 땅에서 녹지 공간은 없어요. 녹지 공간을 지을 데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냐? 이제 너희들한테 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높여줄게. 대신에 이 건폐율은 낮아지겠죠. 대신에 이 땅에는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용적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용적 이양 제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못 쓴 용적률을 사와서 개발해라.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녹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적 이양 제도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마루노우치, 그러니까 일본 도쿄 사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2000년대부터 굉장히 앞서 나갔죠. 우리 한국보다 20년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간 용적률 이전, 높이 제한 완화 등 이제 민간 개발을 유치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녹지 생태 공간을 확보를 했다. 실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 일본 도쿄 사례를 실제로 서울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소연 시장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제도를 그대로, 일본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도시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시 계획적 여건이 변화한 현 시점에 시범사업지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실행 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 변화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요. 보시다시피 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전 2010년대 초반 전 시장이죠. 전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각종 규제로 인해서 민간 개발 활력이 저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도심부의 높이 등이 완화되고 주거지역에도 공공재개발이나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용적 이양제도의 도입 적기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 현 시점에 건에 맞는 실행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시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타겟은 어딜까요? 이 한양, 도성도심, 여기에 상업지역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근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다가 주겠다는 것이죠. 거래를 통해서 민간에서 사서 더 높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용적률 인상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이거를 공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서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용적과 실행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솔직히 만약에 가용지가 많다고 쳐요. 그럼 굳이 이렇게 용적거래 실행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처럼 서울, 뭐 일본의 도쿄, 그리고 아까 나왔던 뉴욕 이런 데는 다 가용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적거래 실행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이용해서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과 그리고 이제 도심 지역의 개발 압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용적 이양 제도를 서울시 여건에 맞게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서울시가 내놓은 용역 가업 계획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용역 가업 계획서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일부에서 나왔던 기사가 조금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사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 용적 거래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바로 결합개발.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이미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있는 제도였습니다.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시면 제18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제18조에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뭐 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에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정비구역의 결합 시행 방법과 절차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대표적으로 가져와 볼게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보시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9조입니다.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제2항을 볼까요? 그래서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 그러니까 결합 정비구역이라 나와 있죠. 여기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 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도시 경관, 문화재, 보호 이러한 토지 이용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고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으로 이전해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용적률 거래, 용적 이양 제도이죠. 결국은 사실 이 결합 개발 방식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이유가 실제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실제 추진 사례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문 3구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북 2구역, 그리고 신월곡 1구역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참고로 이 이문 3구역은 2006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결합개발 시행 방식에서 여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재정비 촉진 사업지도 결합개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문상구역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표 2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결합 정비 방식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절차 제19조 3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점일 관리 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 경관지구 또는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낙후한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한옥 밀집 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밀개발, 고밀개발은 지하철, 경전철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그리고 뭐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으로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뭐 이와 1번과 2번과 유사하거나 기반시설,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토지의 고밀개발이 가능하다고 도계위에서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당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제 지금 24년 2월에 서울시에서 용적거래 실행 모델 개발 용역이 나왔으나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합개발이라는 사례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개발 방식 사례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신월곡 1구역은 기름역 초역세권에 위치했죠. 기름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이 성북 2구역은 어디일까요? 꽤 거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와룡공원 옆에 이 성북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이곳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월곡 기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월곡 1구역이 결합 개발하겠다. 이구역 결합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제약이 많은 구릉지 저밀 보전구역인 성북 2구역과 아무래도 이 상가 비율이 높아서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고밀개발구역에 용적률 이양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는 바로 이문동, 이문 재정비 촉진지구이고요. 제가 동대문구 편에서 자세히 다루긴 했었습니다. 보시죠. 여기 상대적 거리가 좀 가깝죠? 여기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2008년도 전국 최초로 이문 3구역에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외대암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문 3-1구역은 이제 고밀개발이 가능한 곳이고요. 준주거지역입니다. 반면 이 3-2구역은 인근에 천장산이 위치했기 때문에 저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구역은 기존 용적률 255.8%에서 475.31%로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성을 높였고요. 3-2구역은 기존 90%에서 75%로 용적률을 줄임으로써 구릉지 저밀보전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개발한 사례가 서울시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왜 이 결합 정비 방식이 이미 2009년도부터 존재하는데 왜 또 용적거래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결합 정비 방식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합 정비 방식은 2009년도에 도시정비법에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지금 동안 추진 사례가 2곳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지 아니면 이제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서만 이제 사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어딘가요? 조합 대 조합.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현금청산자, 그리고 세입, 조합임원 등 이런 주체들이 권리 관계나 역할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죠. 하지만 이 용적거래 실행 모델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조합 대 조합. 여기에 관계가 아니라 건물주들끼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지 성북 2구역과 신월곡 1구역 사례가 여기 해당되고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이문 3구역이 여기 해당되는데 여기서 각각 한 곳밖에 사례가 없었습니다. 조합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건물주들끼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어디 말씀드렸죠? 아까 한양도심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한양도심지 광활한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역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다 문화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화재가 이 도심지는 사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 보호 측면에 의해서도 이 문화재 인근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0%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300%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0%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700%를 다른 도심지에서 사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례가 나오거든요. 다만 근데 좀 선행돼야 될 게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기사에서도 언급이 하거든요. 이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 용적 이전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공시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용적 거래를 했는지 이렇게 모두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등기가 토지 이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시수단인데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률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시는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용적을 구매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강남에 많이 남아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화일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용역 가격계에서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개발 계획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더 보편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